이영훈입니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이 나라는 지금 큰 혼돈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발전을 하다가 정점을 치고 또 후퇴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러한 추세의 반복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17, 18세기는 올라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후반부터 내려가는 역사가 19세기 말이었고요. 20세기에 혼란기를 겪어서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에 지난 한 70년간은 올라오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정점을 치고 지금 위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의 지성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허리를 이루는 중산층들이 그와 같은 역사의 큰 흐름을 조망을 하고 바라보고, 한국이 지금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있는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왜 추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사회, 경제, 정치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이미 시작된 내려가는 추세가 끝도 없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 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100년 전에 맞이했던 그러한 만국노가 되는 그런 비운을 또다시 맛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소득 4만 불, 5만 불 정도의 세계적인 어떤 선진국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잘 통합된 선진적 교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비원인 어떤 민족 통일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되새겨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임시위원단의 위원장이 인도 사람 메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을 시찰한 다음에 유엔 총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매우 신비로운 지도자가 한 명이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 그 사람은 나 같은 인도인에게서는 네로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서 빨리 자유인의 공화국을, 나라를 세우는 것이 통일을 향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게 누차 간곡하게 설득을 했다.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이 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지지해달라,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인도인들에게 네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한국인에게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이 지금 어떤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안 세워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을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이 그러해서는, 마음이 그렇게 좁고 닫혀 있다면은 저는 이 나라는 다시 역사의 견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이승만 학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 이념, 독립운동, 건국활동의 업적을 올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홍보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 정치, 문화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의 기구입니다. 순회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도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니까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 순회 강연을 계속 가면서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또 인터넷상으로도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그 현실 공간을 통해서 열심히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과 업적을 홍보하는 길이 빨리 우리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목은 정업연설, 갈 길을 밝히다 입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것을 전부 18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1시간 이내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해서 제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946년 3월에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해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만나서 우리가 공동 점령하고 있는 이 한국에 남북한에 걸쳐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의 여러 정당 단체들과 협의를 한다. 그리고 그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 다음에는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당시 이 남한의 여론은 크게 갈라졌습니다. 이승만,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진영은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공산당,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은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맹렬하게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는 두고 한국인들은 좌왕우왕했습니다. 역사의 현실은 그렇게 오리무중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는 당시 1946년 4월 16일 서울을 떠나서 자동차로 남한 일대를 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8일 날, 16일 날 천안에 도착해서 천안 공설운동장에서 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는 18일 대전, 그 다음 김천, 대구, 경주 이렇게 거쳐서 29일에는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우리 백의의 인파들, 당시의 신문의 사진을 보면은 흰옷을 입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이승만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마산, 진주, 순천, 보성, 장흥, 영산, 목포를 거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5월 9일입니다. 역시 곳곳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목포 3만, 광주 5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그는 비행기편으로 서울로 돌아와서 당시 진행되고 있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시 이승만 박사는 6월 3일 정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4일 전주 도착. 이 당시 신문을 보면은 전주 덕진광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5만 인파가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일은 이리, 6일은 군산, 그 다음에는 공주, 뒤어 청주, 진천, 장원을 거쳐서 6월 10일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문이 보도한 당시의 환영 인파 수는 요사이도 그렇습니다만 다소간의 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전제하면서
당시 공식적으로 신문 보도를 통해 나온 인파수를 다 합하면 90만입니다. 그런데 소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성, 뭐 장흥, 뭐 이런 데서 잠시 들리면서 연설을 하고 지나가고 할 때 그때 인파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길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박사의 자동차 일행을 환영한 가도의 인파들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은 저는 한 15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당시 신문을 자세히 보면은 여자분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당시 여자분들은 이 공개적인 장소에 잘 못 나가는 그러한 문화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 남성분들인데 성인 남성들인데 이들을 대체로 그 각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50만 호, 한 호에 5, 6명씩 인구를 잡으면은 한 750만 내지 800만의 인구가 당시 남한 인구가 2,400만이었습니다. 남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승만의 남순 여행에 그의 연설을 듣고자 나와서 그를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그 6개월 전에 1945년 10월 달에 33년 만에 귀국을 해서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2달간에 걸친 이 남순 여행을 통해서 이 남한의 국민들이 자기를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는가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정치적으로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그 얼마 뒤에 김구성생이 남순 여행을 했습니다만 불과 각 지역에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공주, 마곡사 그런 정도만 돌다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대중적 인기 면에서 이승만과 경쟁할 만한 다른 어떤 경쟁자, 정치가가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미군정이 놀랐습니다. 미군정이 그 광경을 보고 저 이승만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저 이승만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남한의 전국을 안정시킬 수 없다 하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승만과 미군정은 심한 알력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이승만이 그렇게 미군정과 심하게 대립을 할 수 있었던 데도 나를 지지하는 적어도 3분의 1의 국민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또 미군정도 이승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이승만을 배제하고서는 남한의 정치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승만은 그의 정치 고문 로버트 올리브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신화에 가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승만의 전기를 썼는데요. Man behind the myth. 신화 뒤에 있는 인물. 그런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1896년에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1898년에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나와서 열혈 청년운동가로서 활약을 하다가 1899년에 고종 황제 폐위 업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처형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고 이후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1904년에 석방이 되어 가서는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 하원 의장 존 헤이 의장을 만나서 조선 독립을 청원을 하고 그리고 당시 데오도로 루즈벨트 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3개월 만에 수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국에 돌아옵니다만은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죠. 그런 상황에서 YMCA 한국인 총무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전국을 한번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체포가 임박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 보호를 받는 가운데 체포를 면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후 33년간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1919년 3.1운동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해서 임시대통령으로 초대가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한성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또 연해주에서 임시정부 세 곳에서 임시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임시정부 세 곳 모두 이승만을 총리나 대통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내에 있었던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이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라 하는 직책으로 최고 지도자로 초대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해 9월 달에 상해에서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할 때 임시대통령으로 초대됩니다. 이후 26년간에 걸쳐서 그는 여러 미주의 동포들을 동지회라는 단체로 결사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 나가서 독립운동,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설파를 하고 등등 50년에 그에 걸친 1896년으로 따지면은 50년간에 걸친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 자신의 표현하면은 혁명가로서의 인생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로 그를 올려놓기에 충분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6월 3일 제5번째입니다. 5번째. 정읍에 도착한 이승만은 환영군중에게 우리 한국인이 나아갈 길을 밝혔습니다. 유명한 정읍 발언이 그것입니다. 저는 정읍 발언이라 하지 않고 정읍연설, 이 뒤에 있는 플래카드처럼 정읍연설이라 하겠습니다. 그 정읍연설, 그 중요 대목이 바로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의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다. 북한에서 소련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공산체제로 이미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다. 어쩔 수가 없다. 여의치 않다.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 요 임시정부나 위원회가 무슨 말인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직해서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되고 여러분도 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주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분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매우 자주 하셨어요. 매우 자주 하셨습니다. 무슨 결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의 정업연설, 남한만이라도 빨리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갈 길을 밝힌 등불과 같다. 3페이지입니다. 갈 길을 선도한 깃발과 같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갈 길은 자유민주의 길입니다.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는 길입니다.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70년간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길의 현주소 오늘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승만의 정업연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한 선구자의 외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그의 외침을 듣고 그의 깃발 아래 모였고 그의 횃불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읍은 또 전주는 나아가 전북 일원은 이 대한민국의 출범을 올리는 신호탄이 쏘아진 고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주에 오면서 전주 가지 말고 정읍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정읍은 아마 사람들이 좀 모이기 좀 힘들 겁니다. 예. 전주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왔습니다만 실은 정읍에 가야 됩니다. 정읍에 가서 정읍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신호탄이 쏘아 올라진 충절의 고장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언젠가 정읍에서 하고 싶습니다. 군대가 전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병사들이 전부 긴장을 하고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신호탄이 쏘아 올라오죠. 그럼 그 신호탄을 보고 돌격 앞으로 해서 군대가 나가서 고지도 점령하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세우자 하는 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그 고지가 바로 정읍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우리 전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학자들은, 특히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의 정읍연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단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교과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시의 구체적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하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분단은 정읍연설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수가 밀려올 때 그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대세가 그렇게 민족의 분단을 불가피한 조수로서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민족 분단은 역사적 대세로서 진행되고 있었고, 결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민족 분단을 촉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역사가들이 공산주의라도 좋으니까 민족 통일이 최우선이다 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승만의 정읍연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은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끼리, 공산주의만 어떠냐? 민족 통일이 우선이다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나라가 이 국가 정체성에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심각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국가가 해체돼 버리고 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왜 분단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개월 전에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9월 달에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소비에트 연방은 끝끝내 노동자 농민의 정권의 수립을 소련, 미국, 영국, 중국 4대 강국에게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성국 소련이었습니다. 전성국 소련이 자기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자기와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은 소련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전리품. 그렇게 공공연하게 소련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을 이기는데 미국의 힘이 제일 컸다면은 그 다음에는 소련의 힘이 또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 전성국이 내와 국경을 맞다고 있는 지역에 나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이를 막겠느냐?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전리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스탈린이 7개항의 비밀지령을 극동소련군 사령부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북한의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에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이렇게 이미 9월 20일에 45년 9월 20일에 독자의 정권을 수립하라라고 지령이 내려갔어요. 스탈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제공산주의 제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독자의 정권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렸어요. 이 지령은 1987년까지는 그런 지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1년이 되어서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모스크바 공문성관이 창고의 문이 열리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자가 전쟁 이후에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조사하러 그 공문성관에 들어가서 찾아낸 문건입니다. 87년에 그 존재가 알려졌고 전문이 자세하게 밝혀진 것은 91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은 이미 45년 9월 달에 북한에 독자의 정권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려보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은 후진 지역에서 공산혁명을 추구하는데 이 농업뿐인 사회에서 한꺼번에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힘드니까 먼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시행해라. 이거는 그들의 상투적인 하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택동은 그것을 가지고 신민주주의 혁명이라 그랬고요. 또 동유럽의 여러 혁명가들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지주와 대자본가들만 배제하고 중소자본가와 양심적 지식인들을 묶어서 공산당이 지도하에서 민족 통일 전선을 구성을 해가지고 토지개혁부터 먼저 해라. 그걸 가지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공산주의 혁명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스탈린의 비밀 지령 문서는 1987년이야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돌이켜보면은 1945년 8월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한 그때부터 민족의 분단은 누구도 거역하기 힘든 역사의 대세였습니다.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모든 노력은 한국인 스스로 소련군을 몰아낼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모든 노력은 허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지 않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한 주민의 한 20% 정도는 좌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이 통일의 길이었지만은 공산주의는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은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의 역사의 제약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두 눈을 뜨고 맨눈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유일한 정치가가 이승만 박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1946년 2월달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통치할 법령을 만드는 독자의 국가 권력 기구, 사실상의 단독 정부였습니다. 1946년 3월달 그들은 임시정부 20개 조항을 정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차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서 남북한에 민주적 임시정부가 들어설 텐데 북한에서 먼저 임시정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등 여러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이 야,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서 좀 있으면은 민주적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거고 그걸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3월 달에 서울서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먼저 이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드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라도 먼저 민주혁명을 해가지고 장차 세워질 남북한의 민주적 임시정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해요. 그걸 가지고 민주기지론 그럽니다. 김일성이 그런 북한은 민주혁명의 기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개 조 정강정책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제 통치의 온갖 잔재를 숙청할 것, 일제가 만든 법률과 재판기관을 철폐할 것,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는 할 것. 요 개인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게 바로 비르주아 혁명, 그 초창기 혁명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대공업과 이런 것은 다 국유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드디어 46년 3월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데 그들은 토지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지주들은 다른 군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분배를 했다고는 하나 분배 농지를 팔 수도 없고 임대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작권을 준 것에 불과하죠. 토지 계획이 아닙니다. 토지는 사실상 이미 국유화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고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북한에서 매우 혁명적인 토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 국토를 국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해 8월까지 전국의 공장에 북한에는 일본이 세워놓은 많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그 규모가 큰 공장을 전부 국유화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1단계 혁명을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회 구조를 전복하는 폭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회에 축적되어 있는 문명을 파괴하는 야만이었습니다. 비록 일조가 제정한 것이긴 하나 민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과 제도는 근대 세계가 공유하는 문명의 시설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법과 재판기구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는 다시 19세기 조선왕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건의 주체로서 사적 권리 주체로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해방 후 남한에서도 일제가 만든 법을 폐기하자 이런 주장, 철없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 대법원 하시는 김병로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그거 일제가 만든 게 아니야. 원래 프랑스가 만든 거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을 일본이 갖다 쓰고 있는데 그 일본이 갖다 쓴 것을 이 조선에 와서 조선을 지배할 목적으로 쓴 건데 따지고 보면 프랑스 거야. 인류의 선진 문명이 공유하는 하나의 제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록 일제가 만든 것이지만은 그 모든 법과 제도를 충실히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어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 그 법 덕분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다 폐지를 하면은 조선시대의 쌍놈으로 노비나 농노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한 주민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제잔재를 청산했다고 해서 지금도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법과 제도는 인류의 선진 사회가 공유하는 문명의 시설이에요. 일본의 발명품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지를 빼앗기고 고향에서 추방된 지주들은 남한으로 내몰려왔습니다. 공장을 빼앗긴 자본가도 뒤를 이었습니다. 공산체제에 적응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인,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 관료, 전문가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인구가 1948년 8월까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46년 3월부터 하루에 1000명 이상이 38선을 넘었어요. 남한으로 조상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서 집과 토지도 빼앗기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미 군정장관 하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저 남행의 월남의 행렬을 보라. 무슨 남북 협상을 하느냐. 북한으로 올라가서 남북 협상하는 김구성생을 보고 그 미 군정장관 고문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공군 최고 사령관 팽덕회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피난 행렬이 남한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공당이 장개석 정부가 이긴 것은 이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중공지역으로 계속 중국 인민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6.25 전쟁에서 와서 자기가 보니까 북한에서 피난 행렬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 10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48년 6월 이후에요. 왜?
남한에는 혼란스럽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요. 세계 자유국제연합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한이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6년 3월부터 계속 그 행렬이 쭉 내려왔던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미 분단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그 46년 3월 달에 일어난 이승만의 정업 연설이 분단을 촉발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이미 공산체제를 향한 개혁이 실시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참 정든 고향을 따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에서 추방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다 비워. 언제까지 다 비워? 이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쫓아낸 사람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평화롭게 그렇게 통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허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쫓게 만드는 것. 그 모두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들어가자는 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분단은 현실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 10줄 보면요. 결국 분단을 향해서 먼저 달린 것은 북한의 공산 세력이었습니다. 막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자들의 도식적이며 기계론적인 인간관과 역사관. 그것이 분단을 초래한 궁극의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 근로, 협동, 분업, 교환, 경쟁, 통상의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허감의 세계였습니다. 허감의 그림자가 북한 지역을 덮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분단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11번 북한과 달리 남한의 정치와 사회는 깊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정치단체가 난립하고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크게 말해서 이승만의 독촉, 김구의 한독당, 김성수의 한민당 이것이 다 모여서 나중에 민주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김원봉의 조선혁명당, 백남원의 남조선신민당 이거 나중에 다 합하면 민족전선이 돼요. 그렇게 해서 좌우익의 민주의원 대 우익, 민족전선, 좌익의 대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다투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김구의 한독당과 김원봉의 조선혁명당은 귀국 이후에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은, 이념이 다르면은 부모 형제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이념이 같으면 서로 사랑하고 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과 사회와 인간 내면을 관통하는 큰 조화의 질서, 그것이 바로 이념이에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떠한 이념이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자유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인구는 전통 소농사회의 질서에 매몰된 채 나라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인구의 한 40% 가까이 됐어요. 그들은 조만간 미국과 소련군이 충돌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을 본능으로 느끼는 가운데 오직 가족과 친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양반가의 일기를 읽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 소련이라는 큰 곰이 북한에 들어앉았고 미국이 날아온 사나운 호랑이가 남쪽에 왔는데 이 곰과 호랑이가 조만간 큰 충돌을 할 때서 천하대란이 발생할 것인데 이 난세에 나와 내 친족은 어디서 몸을 피할꼬 맨날 그런 걱정만 일기에 적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큰 난세에 몸을 피하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또 전체 인구의 한 4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는 좌왕우왕하는 가운데 오리무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12번. 드디어 46년 3월에 서울에서 제1차 미소공의가 열렸습니다. 평양을 출발하는 소련군 대표를 향해서 김일성을 위한 북한의 공산 세력은 우리가 이미 북한에서 이룩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이걸 소련군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스크바에 있는 소련 정부는 소련군 대표에게 한국에서 세워질 통일적 임시정부에는 내각 책임져야 하며 내각의 구성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5대5 균등한 몫을 분배받아야 하며 그런 가운데 남한의 또 절반은 남한의 좌익이 차지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좌익이 3, 우익이 1인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그 방침을 지령을 내립니다. 이런 게 다 나중에 문서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내각 구성을 보면은 총리, 부총리, 외무, 내무, 국방, 교통, 경업, 교육 등 핵심 요직은 공산주의자나 중도파. 나머지 재정, 농림, 상업, 교통, 최신, 보건 이런 것은 미국 측에 양보하라 하는 그러한 그 내각 구성안을 미리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5대5로 구성을 해서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유럽의 여러 낭만주의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그 좌우합작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5대5로 서로 좌우합작을 했어요. 그러나 내무, 국방, 요직은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은 쿠데타를 하죠. 테러를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동유럽에서 전형적으로 소련군 정보장교들이 수행했던 그 공산혁명의 전략,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의 한국판이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예요.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소련군은 남한에서 신탁 통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미소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그 내각 구성안에 보면은 총리는 여운형, 부총리는 김규식, 내무는 김일성, 국방은 최용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관철하려면 남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소협정, 모스크바 협정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고 미소공의는 부질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낭비하다가 길을 대고 말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소련군의 정배 장교들의 그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미소공의를 파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깊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6페이지 13번에 제가 그걸 썼습니다. 소련군의 의도적인 미소공의 파탄의 원인은 이승만이 영도하는 남한의 우익 세력이 공산주의들이 의도하는 통일전선에 순진하게 얌전히 포섭될 만큼 결코 약세이지 않았다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좌우합작 정부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승만과 김구를 참가시키고 남북한 전국적으로 총선거를 시행하면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미소공의를 파탄낸 원인이에요. 당시 미 군정은 몇 차례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요. 몇 차례나 그 미소공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남한의 여론을 조사했는데 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46년 7월 달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신은 좌익인가 우익인가? 우익이 30%, 좌익이 16%, 중립이 54%입니다. 당신은 어느 세력을 지지하느냐라는 설문에 민주의원 24%, 임시정부 14%, 조선민족통일총본부 10%, 도합 48%입니다. 이것이 우익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져서 지금 여러분 각자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의원은 이승만이 의장으로 있는 남도성 국민대표 민주의원이라 하는 것이고 임시정부는 김구성생의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이고 조선민족통일총본부는 이승만이 정업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정업연설을 실현하자 해서 한 달 전에 급소하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이거 다 합하면 48%예요.
반면에 박헌영이 중심이 된 여운형이 중심이 된 민족전선은 17%,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19% 보여요. 이래저래 여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은 제가 종합을 하면은 7페이지.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설문조사는 미군정의 설문조사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46년 3일 미소공의를 개최하기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정은 22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누가 한국을 전체 이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승만 30, 김구희 20. 그다음에 박헌영, 김일성 중간에 중도파가 있고요.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를 합한 우익은 50%, 박헌영과 김일성을 합한 좌익은 13%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음연설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049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 그 정음연설의 영향이 긍정적이냐 이런 질문에 58%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갈 길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58%가 그렇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서너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종합하면은 40%의 당시 남한의 한국인들은 이승만의 지도 노선을 찬성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 중에 30% 내지 20% 30%는 진정한 반공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박헌영 김일성 노선을 따르는 좌익은 한 20% 정도, 많이 잡아도 20%였습니다. 20%였고. 그럼 나머지 40%인데 이 40%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독자적으로 자기 힘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당시 인구의 절반은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인 가운데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뭔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의 한 40%.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승만은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갖는 겁니다. 자신을 갖는. 반면에 미군정도 이승만을 배제하고서는 남한 전국을 이끌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소련 군정도 이거 섣불리 좌우합작해서 남북한에 걸친 총선거를 시행했다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겠구나. 더구나 북한 지역에 아주 상당한 자유민주 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점령한 북한에만이라도 확실히 세기를 박아두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미소공의를 파탄내는 전략을 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상이 당시의 객관적 현실이었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 세력은 공산 세력을 적어도 2배 이상으로 능가했으며 그 이후로 미소공의는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소련의 의도를 바삭하게 이해를 하고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 저 위험하다. 좌우합작 위험하다. 그래서 미소공의는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군정과 미 국무부는 그 일단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렸습니다. 미 군정은 이승만을 배척했습니다. 미소공의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미 군정은 중도 세력 여운형과 김규식을 앞세워서 좌우합작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하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김규식 선생 보고 여보게 이승만을 평생 이승만보다도 나이가 5세 정도 아래인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다 알던 평생 알고 있던 동생과 같은 사람인데 미군정이 당신 보고 좌우합작을 하라니까 나가서 좀 하시게 하고 자꾸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선거를 해도 남한에서는 내가 이긴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좌우합작 결과 과도정부 입법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선거 당선된 사람은 그 당시 간접선거였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이 이승만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1년 뒤 1947년 5월에 제2차 미소공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미소공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소련식 민주주의가 있다. 이 성질이 다른 두 민주주의를 혼잡에 넣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 큰 혼란이 발생한다. 미소공의가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냐? 우리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미소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이승만은 미소공의에 참가를 거부를 하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강하게 결속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소공의가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민주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내 그 뜻을 좀 알아야 되겠소 라고 이렇게 미소공의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미군정이 애서 만든 과도정부 입법법원이 신탁통치 반대 결의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 노선은 결국 남한에서 확고부동한 헤게모니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유민주의 우익 세력은 미군정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단결하였습니다. 소련군 대표는 제1차 미소공의를 결렬시킨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서 제2차 미소공의마저 결렬시켰습니다. 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 문제가 미소공의를 떠나 유엔으로 이관되고 한국 유엔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어 남한만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승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독립운동가와 정치가 이기 이전에 사상가요, 종교가였습니다. 한국에서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한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1904년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저술한 최초의 학술서입니다. 그는 자유와 독립을 근로, 저축, 자립, 협동, 분업, 경쟁, 개방, 통상으로 추진되는 문명개화, 역사의 진보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현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난파하기 직전의 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곧 숨이 끊어질 빈사지경의 환자와 같았습니다. 이승만은 그 원인을 자유와 독립의 정신의 결렬로 진단했습니다. 미국 유학 5년간 그는 이 같은 관점에서 그의 정치 철학과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한평생 그 같은 노선에서 민족의 갱생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독립운동은 한국인이 자유와 독립의 근대인간으로 거듭나는 정신적 변혁을 추구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군주제를 대신해서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는 시민혁명이었습니다. 혁명가로서 그의 50년 생애는 이 같은 노선에 철저하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로 그들의 정신적 공백을 메우고 공산주의와의 합작을 통해서 부족한 세력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독립운동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정신세계에는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공산주의와의 합작은 처음부터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이승만에게 좌우 합작은 집에 불 지르는 사람과 타협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대학원에 들어와서 평생을 그냥 대학 연구실에서 지내고면서 많은 글을 읽고 또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저는 경제사 연구장 때요. 한국 경제사 연구가 193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백남훈이라는 아주 걸출한 경제사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전석담, 백남훈 씨는 요 근처 전주 주변에 고창 출신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는 김석형이라는 분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민족주의 역사학자들로서 손진태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이날 이때까지 그들의 책에서 지금도 살아 숨을 쉬는 진리가 있느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지나간 역사의 한 파도에 불과했습니다. 파도에 불과했어요. 경제사뿐만 역사뿐만 아닙니다. 철학, 뭘 어디를 보더라도 세계적 수준의 보편성과를 담보한 그러한 진리의 책을 남긴 분이 누구냐? 한국 사회에서 누가 있느냐? 최남성 선생이냐? 이광수 선생이냐? 다 중간에 역사에 참 비운을 맞아서 변절도 하고 그랬던 분들입니다만은 누가 있느냐? 김구 선생이 책을 썼습니까? 김규식 씨가 책을 썼어요. 김일성이 책을 썼어요. 어느 누가 있어가지고 민족의 갈 길을 책으로 두세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지금 읽어도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 어디 있나 말이죠. 독립정신이 바로 그 책이에요. 독립정신. 저는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나 정치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요, 종교가요, 학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은 지금 읽어도 그 단어 하나하나에 생명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혹시라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조만간 빨리 구입하셔가지고 그 책을 정독해 주기 바랍니다. 읽고 있으면 가슴이 아픈 대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이 왜 이렇게 결단이 났느냐? 숨이 넘어갈 지경이 있다. 여러분 숨 넘어가는 분들 보셨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임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이 어떻게 해서 꼭 임종 직전에 환자와 같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느냐? 누구 책임이냐? 정신이 타락했다. 거짓말하는 문화, 이 타락한 정신 문화,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양반이나 쌍놈이나 전부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이 타락한 정신 문화가 오늘의 대한을 이 결단을 이렇게 내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야기한 자유와 독립의 정신. 그는 서구의 마르틴 루터나 존 로크나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상과 일맥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 100년간을 살아남은 책은 그 책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번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국의 역사,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그의 지성은 동시대 한국인의 평균에 비해 탁절하였습니다. 어깨 위로 머리 한 통은 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구축한 기독교를 매개로 한 인맥은 그의 경쟁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의 자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해서 그는 동시대인의 이해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역사가 그에게 특별히 부여한 그의 동포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를 자산으로 해서 그의 동포를 근대 국민국가로 이끈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그에게 남다른 카리스마를 부여했어요. 이승만은 그 카리스마를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그의 동포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는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성립한 것입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기초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와의 열린 통상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할 나라였습니다. 자유인의 국제연합을 이끌 미국과 동맹하여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자유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크게 번영할 나라였습니다. 역사는 이승만의 기도대로 흘렀습니다.
이승만이 체결한 한미동맹은 지금도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하는 굵은 버팀목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신세계가 감성적인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로 체제 원리의 차이에 따른 적대적 대립을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 달콤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공유하는 평화와 번영의 큰 길로부터의 몰지각한 이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은 지금껏 민족의 분단이 이승만 개인의 권력욕에서 빚어진 단정 수립 때문이라는 엄해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의 구판이 어떠한 결말을 초래할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72년 전에 정업연설은 역사가 깊은 오리문중을 헤맬 때 갈 길을 밝힌 횃불이었습니다. 그 고장에 와서 그 뜻을 돌이켜 새겨봅니다. 그것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사회를 정의와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끄는 불변의 진리임을 설표한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